오늘 오전 또 한 명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인데요. 오늘 오전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네, 출마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뉴스와이에 출연하시는 건데요. 직접 대선 출마 이유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선 출마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봐야겠죠. 아무래도 출마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느 때부터인가 한번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02년 대선을 패하고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02년부터 그러면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준비를 해 오셨군요. 저 나름대로 바로 선거를 치를 준비라기보다도 정말 이 국가를 경영을 또 국가를 이끌 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뭔가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바로 오늘 발표를 결정하기 직전까지는 언제 그 마음이 좀 굳어지셨습니까? 이번에 나가야 되겠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영남의 보수,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 호남과 진보, 이 두 축이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 정치가 지난 40년간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구태연한 틀로는 정당의 발전도 또 정치의 발전도,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는 이 국가의 어떤 미래를 저는 이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신데요. 대통령 임기 중에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MB 정부 출신이라는 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제가 우리 한나라당에 2007년에 대통령 경선 때는 친박도 친이도 아닌 저는 당을 중심으로 오래 뭉쳐야 된다. 소위 얘기해서 당에 전 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전 비서실장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하고 또 우리가 13년간 해결 못한 노동법을 가서 한번 해결해 봐라 하는 이제 그런 임명을 해주셔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 다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종시 문제로 당내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또 2010년에 6.2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당정청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로 돼서 임기 중반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아마 그 당시에 놓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비서실에서 이 사실상 청와대 일도 인수위원회도 했고 또 정부에서 일도 했고 또 당에서 정책위 의장으로 일도 했기 때문에 와서 당정청의 조율하는 역할을 좀 그 당시에 저에게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장으로 갔습니다. 네, 저는 실장으로 있으면서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고 뿌리가 내리면 또 국민들이 다시 한번 국정의 기회를 국정을 운영할 기회를 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와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우리가 이 국정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력해서 좀 일도 처리하자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을 하면서 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서 2011년에 제가 청와대를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장으로서의 나의 맡아진 일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선에 나왔을 때 국민들은 그 부분을 좀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장은 여러 가지 저의 공직생활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공직생활을 18년간 하고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 돼서 나름대로 각종 당직을 수행하면서 주로 2002년도에는 우리 그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그 당시 우리 한나라당의 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일을 했고 그 뒤에 여의도 연구소장이나 또 당의 여러 가지 당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으로서 우리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여러 가지 이 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 활동을 국회에서 주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 그 1년 5개월 지난 기간으로 이 전체를 이렇게 저에 대해서 포장하는 건 저는 솔직히 불쾌합니다. 네, 그 혹시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과 혹시 이야기를 나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장으로 있을 때 제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원칙은 대통령 실장은 자기 의사를 가지고 그 적어도 바깥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voiceless, 또 faceless, 얼굴 자꾸 나타내면 안 된다. 언론 인터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자 하는 각오로 하고 저희 비서실의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저는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 이 대통령 실장으로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저의 정치적인 이런 그 진로나 이 어떤 이 거취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상돈 새누리당 이제 비상대책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비서실장 출신이 대선 자격 후보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 자격 따지는 거를 네. 저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정말 이 박근혜 대표 모시는 측근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2002년도에 그 당시에 저희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이 붙었을 때 노래 가사가 대통령 아무나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이 단편적 시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모시는 분한테 누가 될 뿐입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평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패배를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선거는 당이 치렀습니다. 청와대는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저 나름대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또 저가 말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것은 오히려 대통령께 오히려 실장으로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그 분위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제가 그 위치일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물러나기로 결심을 하고 건의드렸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네. 뭐 지금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서 정부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가까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이제 터져 나오는 이 순간에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가 있을 때도 적어도 우리 정부는 그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이 비리에 대한 이 감시 시스템 이거를 제가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들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시점이야 제가 근무할 때 시점은 아니지만 대단히 좀 안타깝고 송구스럽고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 스스로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또 측근 역시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좀 어떻게 풀려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에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정한 저는 사법당국의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민간인 불법 사찰 이야기도 해봅니다. 언론 노조에서 당시에 18명 정도를 고소를 했는데 그때 포함이 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어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보낸 직원들이 이제 집에 가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굉장히 이 가족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충격을 받고 또 누구는 이 암 수술을 받고 막 병원에 이제 입원들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이 추석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참 인간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 한때 윗사람이었지만 이건 좀 한번 그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저는 도저히 정리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용돈에서 아주 잔돈만 빼고 다 지금 보내서 한번 가족들 좀 돌봐주라 이렇게 하였는데 실제로 불법 사찰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제가 이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일입니다. 2008년, 2009년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저는 2010년 10월 이후에 저기 했습니다. 7월달에 제가 이 대통령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언론에서 제가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도표를 그려가지고 뭐 냈길래 제가 이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 얘기가 도표를 뭐 법적 자문을 받았는지 물음표를 다 그려놔서 의혹 제기지 사실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딱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중단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조사하든지 청문회라도 하려면 하자. 저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명박 정부가 이제 올해 12월 이제 대선으로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5년간의 시간이 지나왔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말씀은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5년간의 이명박 정부를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공과 과가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든 어느 일이든 100% 다 잘하는 건 없죠. 네.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지금 유럽 같은 데서 일어나는 아주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겠는가? 우리는 지금 국가의 체제가 어떻겠는가? 저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은 우리 정부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뭐 외국 다녀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세계의 주요국 정상들이 다 모여서 우리 대통령이 사회 보는 거에 주도적으로 하면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으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 큰 거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대해서는 내 삶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장을 그만두고 우리 정부가 정책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전부 대출을 해주고 싼 이자로 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또 대학 들어가서는 왜 학생만 군대를 연기하느냐. 직장에 간 사람도 군대 연기해서 이 사람들이 좀 기술을 습득하고 군대 가도 있도록 하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게 그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실장을 그만두고 주로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취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슨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내 피부에 좀 와닿게 못하느냐 이거였습니다. 현장의 소통이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집행과 현장에서의 소통이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개혁과 아울러서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대응하면 그것도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국민들 생각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많이 하면서 주시는 비판을 경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 5년간 일을 하시면서 가장 잘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가장 좀 가슴 아팠던 일은 좀 실수했던 것 같다.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일은 무엇인지 좀 하나씩만 짚어주시죠. 제가 한 거요? 네. 아니면 정부가 한 거요? 제가 한 거요. 본인이 하신 걸로. 제가 한 거 중에 저는 2008년, 2009년에 그 여러 가지 이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저는 당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국제적으로 우리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때 이거를 막는 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주 과단성 있게 처리를 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은행들의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억 불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 당시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를 정부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설득을 해서 1,000억 불의 지급 보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경제가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추경을 30조 원에 가까운 추경을 제가 편성해서 그 당시에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뒷받침하셨습니다만 우리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를 저는 넘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노동법은 그 당시에 지난 그 14년 전에 김영삼 그 대통령 정부 말기에 이거 잘못 처리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첨예하게 대리하는지 단 한 줄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선배 장관님은 이거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왜 이거 자꾸 손대시려고 하느냐. 이게 괜히 정치인들 와서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스타일만 구기고 간다 이거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러 왔기 때문에 내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협조해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굉장히 섬신껏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노동계와 이 기업 그 사측을 정말 밤을 새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밤을 새서. 그 심지어 저 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 가는 날 새벽 4시까지 회의하고 5시 보내고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노총 측에서도 이 부분은 저 사람 말을 믿고 가도 우리가 되겠다 하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거를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고 큰 일로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대선 출마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대선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뜻처럼 비춰졌는데요. 뭐 이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축의 그 정치의 어떤 이 축이 끊임없이 대립과 반복하는, 대립을 반복하는, 투쟁을 반복하는 이런 역사였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치룰 대선에서 이것을 이 순간에서 끊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역시 그동안의 싸움의 반복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표께서 대통령 당선되셨다. 그럼 뭐냐. 아마 상대 당들은 뭐 공화당 정권이다, 유신 무슨 정권의 환생이다 이러고 아마 공격 시작할 겁니다. 유신의 망령이 다시 왔다. 또 만약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당선이 됐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환생했다. 또 무슨 열린 우리당이 환생했다. 잃어버린 10년이 시즌2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러고 공방할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선택이 항상 이 두 틀 속에서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영호남의 어떤 이 골은 전 더 확연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구도가 국가 발전을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정리하고 나간다면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후대에 이 평가를 받을 사안 아닌가. 근데 이 일을 할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나서면 이거는 사실은 두 축에 속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안철수 교수도 또 합리와 이 중용을 그동안에 표방해온 그 정세균 대표도 각자 위치에서 나서자 말이죠. 저는 그러한 큰 구도 속에서 보면은 이 박근혜 대표께서도 분명히 이 점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저는 정말 신뢰받는 정치인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새누리당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보면 4.12 총선을 승리에 좀 이끌면서 사당화 얘기 또 눈치 보기가 나옵니다. 직접 겪어보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당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그때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요. 당원이긴 하지만 그 4.12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그 우리의 어떤 저희가 뭔가 하는 걸 분명히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12 총선을 단순히 의석수의 기준에서만 이 성공으로 하고 그래서 이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국을 운영해서는 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바로 이제 우선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십시오. 당내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 왜 나서는 사람이 없고 왜 눈치를 보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리고 저렇게 지금 정말 과반수 넘는 정당이 저렇게 이게 에너지가 부족한 이 당내 경선이 치러져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아마 이 당 지도부도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대 비박연대가 좀 예,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임 전 실장께서는 비박연대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서의 독자 노선을 걸으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12년 했는데 저는 어떤 계파에 속하거나 누구 어떤 개인 큰 정치인에 줄 쓴 적 없습니다. 저는 그건 장담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처음에 제가 출마하면서부터 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령이지 누구의 무슨 계파에 속하는 것이 저는 이 정치인이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국민의 줄에 서서 가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국민한테 줄 서려고 나왔지 누구 개인한테 줄 서려고 나왔냐. 저는 바로 그 구태의연한 공천제도, 구태의연한 이런 그 줄 세우기, 계파 정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저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비박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선 룰을 바꾸자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 전 실장께서도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지금 원하시는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경선 룰은 제가 비박연대에 제가 무슨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무슨 그 연대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경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누가 가장 바람직한 이 대통령감이냐. 전 이걸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계파가 많냐, 누가 세력이 크냐. 물론 현실이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 맞는 정치가 되려면 이런 부분 탈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당내에서 많은 그런 국민들의 참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게 구태의연한 정치에 저는 국민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MB 정부와는 끊을 수는 없는, 단절할 수는 없는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될지 지금 아무래도 연말에 되면 틀림없이 정권 심판론은 나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거는 저는 하나의 선거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국정을 누가 잘 이끌고 갈 것이냐, 누가 믿을 만하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가 지금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으로 남는다 하는 명칭을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 정말 제가 이거는 국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때로 정말 한자로 위처작주라고 그러나요? 위민작주라고 하나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위에서 하되 정말 주인처럼 그렇게 하는 저는 그런 정치를 일관성 있게 가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호칭은 국민들께서 붙여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